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이다. A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B 면적은 9000제곱미터이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상가 면적이랑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분기점은 그냥 봐도 여러분 눈으로 봐도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크고 제가 작으니까 이쪽에서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나 6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죠? 이쪽에 있어야 돼요. 큰 쪽에서 뭐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A 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분기점에서는 1대1이니까 1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안에 A 크기분의 B 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거리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냥 컨버스가 계산하기 쉽도록 맞는 거예요. 전체 거리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8. A 크기 1000, B 크기가 9000이야. 그럼 루트 안에 1000분의 90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루트 9가 됐고 여기는 8이 들어갔어요. 그럼 루트 9는 3음, 그죠?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됐고 따라서 2가 정답인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했더니 나는 루트 잘 계산 못하겠어요. 루트가 나와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루트 계산 간단한 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루트 계산 싫은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눈으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비율에 관한 측면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정답이 이제 2번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령은 그냥 전체 크기를 놓고 보는 거예요. A 대 B가 1대 9예요. 1000대 9000이니까 1대 9예요. 근데 1대 9에다가 여하튼 제곱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루트 9가 여기다 전부 다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면 1대 3이 되는 거예요. 1대 3이에요. 1대 3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체가 8인데 8 중에서 A로 1, B로 3 거리란 말은 전체 4 중에서 1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8km인데 8km의 4분의 1 거리가 2km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로는 8km인데 4분의 3 가는 거예요. 전체가 3이죠. 이렇게 전체 해보세요. 4잖아요. 4분의 1만큼 가요. 그럼 8km의 4분의 1은 2km고 또 4분의 3 8km의 4분의 3은 6km니까 그냥 눈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 1대 9를 찾아라. 이렇게 1대 9인데 제가 루트를 다 씌웠다고 치면 1대 3이다. 그러면 이 전체 거리에서 A로 1, B로 3이 드는 거리, A로 1, 1칸, 3이 드는 거리 찾는 거죠. 3칸, 그러니까 2지 뭐예요. 그죠? 이렇게 1대 3.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 3은 2대 3으로 2대 6으로 생각해도 돼요. 전체가 8이니까. 그럼 8 중에서 A로 2, B로 6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든 루트하지 않고 그냥 제곱근 개념을 그냥 바로 생각해서 몇 대 몇 비율로도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음번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가 이게 기출인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주어진 요건의 하나.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A시 인구는 64만 명, B시 인구는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가 30%예요. 직선거리가. 그러면 원래 분기점을 구할 때는 1 플러스 이게 A 크기가 64, B 크기가 16, 전체 거리가 30.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루트 값을 계산할 때 원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64분의 16이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 루트 4분의 1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분수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2분의 2란 말, 2분의 2지요?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분모는 더하기 안 하고 분자만 더하기 하는 거죠? 2분의 3분의 30. 그럼 얘가 1분의 30이니까 요리 곱한 게 3, 요리 곱한 게 분자라고 가요. 그러니까 분모는 3이고 분자는 6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예요? 20이 정답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쭉 과정들을 일부러 풀어드렸는데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요령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큰 거, A가 크단 말이에요. 큰 도시로부터 거리를 구하면 큰 놈이 밑으로 가요.
그럴 거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면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봐요. 작은 것으로부터 분기점. 자, 묻기는 A로부터 분기점을 물었지만 우리는 B로부터 분기점을 구해도 돼요. 왜? 전체 거리가 30이니까 B까지의 거리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A까지 거리니까 따라서 B까지 거리를 구해서 30에서 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B까지의 거리는. 그러면 요 값이 루트 4예요. 떨어지네요. 그러면 루트 저 값이 약분해서 지우면 4가 되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2가 되어서 3분의 30은 10km네요. 그렇다고 답이 10km가 아니에요. 전체 거리 30km에서 빼요. 이렇게. 빼면 20k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답을 10이라고 할까봐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려드린 요령대로 해보시란 말입니다. 자, 요령이 뭐냐면 여러분 64대 16은 4대 1이에요. 4대 1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다고 쳐봐요. 그럼 2대 1이에요. 그럼 2대 1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30km인데 A로 20km 가고 B로 10km 가는 거 아니에요? 끝이지 뭐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30km잖아요. 그럼 A로 20km 가는 거지 이렇게. B로 10km 가는 거고. 따라서 20km가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딱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럼 64대 16은 4대 1인데 어떻게 2분의 1이 나왔다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웠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돼요? 2대 1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4대 1이 어떻게 2대 1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세요. 루트 1은 그냥 1이니까 여기 루트 4는 2로 바깥으로 나온 거죠. 루트를 사실상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트는 해요. 그래서 루트 값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연습을 해놓으세요. 루트 9는 얼마예요? 3. 루트 4는 얼마예요? 2.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다음번은 임대료 규제 정책, 분양가 규제 정책과 관련된 함수 문제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형태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QD는 equal 1400-2P. 공급 함수는 QS는 equal 200 플러스 4P라고 하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여기서 P는 가격이고요. QD, QS는 각각 수요량과 공급량,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이 문제를 풀려면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래쪽에다 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간에. 그러면 당연히 초과수요가 나온다고. 초과수요가. 절대 초과 공급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건 다 제낀다고. 답 아니라고 이렇게. 벌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라고요. 초과수요만 나온다고요. 위쪽에다 부과하면 아무 정책 효과 없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규제 임대료가 15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이 규제 임대료를 수요함수에다 대입해요. 150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공급함수에 여기다 대입하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수요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수요함수에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300이니까 1100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50을 대입해요. 이쪽이 600이 되니까 8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는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1100이고 공급은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800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얼마만큼 더 많아요? 300만큼 많죠. 초과수요 300이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한다? 대입해라. 그럼 대입하면 나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초과수요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돼요. 또 다음번 연습해볼까요? 간단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일 정부가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 원으로 통제할 경우 임대주택의 구종량은 얼마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빠지는 거예요. 규제 임대료는 90만 원이랍니다. 그럼 90만 원을 여기다 대입해요. 수요 공급 함수에다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110이죠? 수요 110. 공급 함수도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해요. 90을. 그러면 여기 180이고 100을 빼니까 80이죠. 그러면 30의 초과 수요가 정답이에요.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해라.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초과 수요 나오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임대주택 시장에서 어느 임대용 부동산의 수요 함수는 이래 주어졌고 공급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 정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500원으로 규제했대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대입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일단 대입합시다. 500을 여기 수요 함수에다 대입합니다. 자, 수요 함수에 대입했더니 5천이 됐죠? 빼요. 그러면 수요량이 5천이에요. 그럼 이제 공급 함수도 또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00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가 5천이고 더해주면 7천이 됐네. 그럼 초과 공급이네요. 이만큼이 초과 공급인데 이 초과 공급이 정답일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정답이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과 수요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초과 공급이 나왔다는 말의 뜻은 뭘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요.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데 어느 쪽에다가 이걸 부과했다는 말이냐면 위쪽에다 부과했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위쪽에 부과하면요.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초과 공급이 정답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다라고 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아무런 변화 없다 이거예요. 위쪽에 부과하면 현재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까지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고 1번과 2번은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니까 잘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다 여러분이 풀 수 있으니까. 여하튼 요래 주면 아무런 변화 없다. 위쪽에 부과하면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간단한 유형이니까 그럼 다음 유형으로 볼까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탄력성과 조세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비크탄자가 아시잖아요.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은 어떻게 돼요? 크고 비크 탄력적이면 작고. 그래서 우리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웠어요? 비크 단작 이렇게 했잖아요. 조세 부담에 관한 거.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다. 말하고 싶은 것은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어때요? 반대요, 반대.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 부담은 어떻게 되고 크고 탄력적인 쪽의 조세 부담은 작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요. 1번입니다. 조사 결과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1입니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2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급 탄력성 쪽이 크네. 그죠? 그러면 탄력성 큰 쪽의 부담은 작다 그랬죠? 그럼 수요자 부담이 크다라고 짐작을 하셔야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수요자 부담이 큰 쪽을 찾으면 임차인의 부담이 큰 쪽을 찾으면 내용 그대로 딱 봤을 때 전체 150만 원인데 찾아요. 임차인의 부담이 큰 걸 찾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벌써. 그죠? 찍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정부에서 임대인에게 15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하자. 재산세 부과 금액 중에서 임대인의 부담 금액과 전가를 통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니까 탄력성이 얘가 커요. 그럼 조세 부담은 임차인 쪽의 부담이 커야 돼요. 그냥 봐도. 그래서 여기서 놓고 봐도 전체 150만 원의 세금 중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큰 걸로 되어 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럼 답이 2번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체 탄력성을 먼저 보세요. 전체 탄력성을 보시면 합치면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그러면 3이고 3분의 1하고 3분의 2로 나누되 전체 3이니까 3분의 1하고 3분의 2로 나누되 큰 쪽이 탄력성과 조세 부담과 반대니까 3분의 1을 부담하는 게 탄력성 작은 쪽이에요. 3분의 1을 부담하는 게 탄력성 큰 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조세 부담액 중에서 임차인이 3분의 1을 부담해요. 탄력성 작은 쪽이 부담이 크다고. 그리고 탄력성 큰 쪽이 부담을 더 적게 부담을 해요. 3분의 1을 부담해요. 전체 탄력성 합치면 3이에요. 3분의 1과 3분의 1로 나눠요. 그리고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니까 탄력성 작은 쪽이 부담이 커요. 탄력성
큰 쪽이 부담이 작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임차인은 150만 원의 3분의 2는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임대인은 15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50만 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다. 잊지 마세요. 비탄력적 인쪽의 조세 부담은 크고 탄력적 인쪽의 조세 부담은 작다. 비크탄작이 여기에도 적용되네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임차인이 조세를 부담한다는 말은 임차인에게 떠넘겨졌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임차인이 조세를 부담해요? 임대료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부담을 해요. 임대료 인상만큼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번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10만 원 부과하면 주택의 임대료는 그랬습니다. 현재 주택의 임대료는 100만 원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요 탄력성 2, 공급 탄력성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100만 원에서 10만 원 부과하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이, 세금이 부과됐어요. 10만 원 세금이.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야지. 이건 아니지. 답이. 그죠? 그리고 봐봐요. 잘 봐봐요. 104만 원이 됐단 말은 10만 원 중에 4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했다는 뜻이죠. 그럼 임대인은 얼마 부담했을까? 6만 원 부담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봐요. 탄력성이. 누구 부담이 커? 얘 부담이 크지. 다시 말하면 둘이 합치면 5분의 3을 얘가 부담해야 돼. 얘는 5분의 1을 부담해야 돼.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금방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아서 10만 원에 5분의 3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10분의 6을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10분의 6, 요게 10분의 4. 그러니까 6만 원을 부담하는 거거든. 아니 104만 원이 되면은 임차인이 4만 원 부담하고 임대인이 6만 원 부담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액 전가된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답이 이것밖에 없어. 찍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임차인 부담이 크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다요. 딱 보자마자. 자, 그러면 이걸 이야기를 또 해드리죠. 전체 탄력성 값은 얼마냐? 전체 탄력성 값을 항상 생각하세요. 합치면 얼마? 5다. 근데 그 중에서 5분의 2하고 5분의 3으로 나눠라. 근데 5분의 2하고 5분의 3으로 나누는데 누가 더 많이 5분의 3을 부담하고 누가 더 적게 5분의 1을 부담하냐면 탄력성 작은 쪽이 5분의 3을 부담하는 거예요. 탄력성 큰 쪽이 5분의 1을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5분의 3과 10분의 6은 같아요. 5분의 2하고 10분의 4는 같다. 왜 10분의 6으로 바꾸느냐?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중에 6만 원 부담한다는 뜻이고 10만 원 중에 4만 원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5분의 3을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임대인이 5분의 1을 부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10만 원 중에 5분의 3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4를 부담하는 거니까 5분의 3하고 10분의 6이에요. 10분의 6? 10분의 6을 부담하는 거니까 6만 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10만 원 중에 5분의 2에 해당되는 10분의 4를 부담하는 거니까 4만 원을 부담한다. 그래서 여러분 5분의 3하고 10분의 6은 같으니까 이게 10분의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계산하지 말고 10만 원 중에 5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은 10분의 6이니까 6만 원 부담하고 10만 원 중에 5분의 2는 10분의 4에 해당되는 거니까 똑같이 4만 원 부담한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 올랐다? 6만 원 올랐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6만 원 올랐으니까 10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거지.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6만 원 떠넘긴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부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봐도 임대인의 부담은 당연히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못 떠넘겼으니까 4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찍을 수도 있어요. 찍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고 딱 보고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네. 그러면 10만 원 중에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는 걸로 가면 당연히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말은 그만큼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고 오르는데 오른 금액에서 적어도 5만 원 이상 올라야 되는데 5만 원 이상 오른 거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 그럼 100% 떠넘겼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따라서 더 답을 금방금방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비탄력적 인쪽의 부담은 크다.
탄력적 인쪽의 부담은 작다.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비크탄작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쉽게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런 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이론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LTV, DTI 제약하에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LTV, DTI 제약하에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갑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랬습니다. 대출 승인 기준은 LTV가 60%고 DTI가 40%입니다.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갑의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은 5억 원입니다. 갑의 연간 소득은 6천만 원이고 기존 대출이 있네요.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당 상수는 0.12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때 저당 상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LTV 대부 비율 이야기 좀 할까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아닙니까?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서 분모가 연간 소득액이고 분자가 연간 부채 상환액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뭐로 보면 된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대부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인데 요거는 여러분 저당대부액은 원래 저당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은 어디에서 왔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식입니다. 요 식은 말이죠. 저당대부액에 저당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된다. 요 식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저당대부액은 저당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그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TV 기준은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돼요.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치 곱하기 LTV 하면 융자액인데 이걸 미래형으로 바꿔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될 것이고 그럼 DTI 기준은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연간 부채 상환액이 된단 말이야. 그 연간 부채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죠. 그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연간 소득액 곱하기 DTI 하면 이렇게 곱해지면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으로 보라고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된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두 개만 잘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이 기존 대출액, 작은 금액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모두 충족하는 거니까 거기서 기존 대출액을 빼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다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LTV 기준은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 봐요. 5억. 그 다음에 LTV가 얼마인가 봐요. 이렇게 60%, 5, 6, 30 따라서 3억 원이 되면. 자, LTV는 다 눈으로 구할 수 있어요. DTI 갑니다. DTI 소득액이 얼마인가 봐요. 소득액 6천 곱하기 0.4, 64, 24,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0.12. 그럼 이제 2억 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기로 6,400만 원 곱하기 0.4 나누기 0.12 해주면 2억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건 얼마예요? 2억 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존 대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부채 서비스액으로 주어졌으니까 기존 대출액은 항상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란 말이에요. 그럼 1,200만 원? 여러분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할 때 아까 저당대부액 어떻게 구했어요? 저당대부액은 뭐분의 뭐? 저당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채 서비스.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서 얼마래요? 1,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저당상수 0.12니까 나눠주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은 2억 원인데 거기서 기존 대출액 1억 원을 빼란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에서 1억 원을 뺐으니까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예요? 1억 원이죠. 그렇죠? 1억 원 답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항상 기존 대출액을 구해야 돼요.
문제가 기존 대출액으로 주어지면 땡큐. 기존 대출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너무 땡큐. 근데 기존 대출액으로 안 주어져. 부채 서비스액으로 주어져. 그럼 무조건 나누기 하셔 이렇게. 그래서 1200만 원 나누기 0.12 그렇게 해서 기존 대출액을 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문제 패턴에서 기존 대출액을 주어지면 그냥 둘 중에 작은 거 2억 원에서 기존 대출액을 빼면 끝이지만 부채 서비스액으로 주어진 건 저당상수로 나눠서 기존 대출액을 구한 다음에 빼셔라. 이 패턴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그래서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기존 대출액을 금액으로 주어지면 문제가 금액으로 주어지면 땡큐다. 금액으로 안 주어지면 여러분이 저당상수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 그것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같은 유형을 계속 차근차근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문제요. 자, 1억 2천입니다. 자,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항상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추가 대출 가능한 금액. 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갑 소유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4억 원입니다. 갑의 연간 소득액은 4천만 원이죠.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고 LTV가 70, DTI가 50.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함. 자, 기출 유형이고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다루시면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LTV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치 얼마? 4억. LTV 이렇게 곱해줍니다. 47에 28, 2억 8천입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그럼 DTI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 소득 4천 곱하기 DTI 그렇게 곱해주시면 2천. 그거 나누기 0.1 해야 됩니다. 2억. 따라서 여러분 연간 소득액 방금 4천 곱하기 DTI 0.5 나누기 저당상수 0.1 그러면 2억이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것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은 1억 2천이 있잖아요. 그럼 2억 원에서 1억 2천을 빼내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8천만 원이 되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기존 대출 금액으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으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부채 서비스액으로 주어졌다면 기존 대출액을 구할 때 기존 대출액으로 주어지면 고맙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나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아까 1번처럼 주어지면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된다? 저당상수로 나누면 된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 잊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됐죠? 또 해볼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의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랬습니다. 자, LTV, DTI에서 다른 조건,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는 겁니다. 연간 저당 상수가 0.1입니다. 대출 승인 기준은 LTV가 시장가치 기준 60%, DTI는 40%입니다.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동산 가치 곱하기 LTV입니다. 부동산 가치 얼마예요? 부동산 가치 얼마예요? 3억 원입니다. 그러면 3억 원 곱하기 0.6입니다. 3억 원 곱하기 0.6입니다. 그리고 3억 원 곱하기 0.6에다가 곱해주면 1억 8천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DTI입니다. 연간 소득액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됐죠? 그러면 연간 소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연간 소득액 5천만 원 곱하기 DTI 40%. 그럼 이제 5천만 원에 40%. 여기 5, 4, 20, 2천만 원. 저당상수 0.1. 그럼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없어요. 항상 LTV 쪽이 크란 법이 없어요. DTI 쪽이 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건 1억 8천. 근데 기존 대출이 이때 없대요. 없대요. 그럼 기존 대출이 없으니까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존 대출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억 8천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런 패턴들의 유형들이 시험에 자꾸 출제되고 있습니다. LTV, DTI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번 문제를 볼까요? 4번입니다.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차주 상환 능력, 여기서 차주가 임차인이에요. 자동차 주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이에요. DTI. 이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단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이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 계산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LTV가 요거예요. DTI가 요거고요. 자 그러면 LTV 기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가치 3억 원 곱하기 70%. 그러면 3, 7에 21,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계산 패턴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봐요? 3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 소득 3천만 원이고 그 다음 DTI 조건에서는 연간 소득에다가 DTI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DTI가 6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3, 6, 18, 1,800만 원입니다. 나누기 저당상수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것으로 해야죠. 작은 것 하니까 1억 8천만 원이죠. 근데 기존 대출이 있어요. 기존 대출의 경우는 1억 5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억 8천에서 1억 5천을 뺍시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 대출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주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 대출이 금액으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부채 서비스액으로 주어지면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대출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기존 대출액을 금액으로 주어지면 땡큐입니다.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LTV, DTI 문제는요 대부분 다 눈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입니다. A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 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시장가치 기준인데 5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 이하입니다. 자, 그래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LTV 조건이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가치가 얼마래요? 부동산 가치가 여기서 네.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3억이랍니다. 그러면 3억 곱하기 LTV 이렇게 곱해봐요. 그러면 3, 5, 15니까 1억 5천만 원. 그럼 이제 DTI로 가요. 소득 5천만 원입니다. 곱하기 0.4 저당상수 0.1입니다. 그럼 5, 4, 20 0.1로 나누면 2억 원이에요. 둘 중에 작은 건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주택담보로 5천만 원 기준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 1억 5천 요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 아닙니다. 둘 중에 작은 것은 1억 5천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5천을 기존 대출 있으니까 빼십시오. 그래서 1억 5천에서 5천을 뺀 1억 원이 정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금방 3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를 연습을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정말 숙달하실 수 있는 유형들이고 시험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연습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TI 이번에는 LTV DCR입니다. DCR이 뭐냐? 부채 감당률이죠. 그래서 약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먼저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말하면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DCR이에요. 앞으로 DCR 그러면 부채 감당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의미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냐?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당 대부액은 대출 가능한 금액인데 미래형이면 당연히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가 따져서 정리를 해보는데 LTV는 부동산 가치 곱하기 대부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데 DCR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여러분 DCR은요. 얘하고 위치를 바꿔봐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순영업속 나누기 DCR이지만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순영업속 나누기 DCR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요. 그리고 그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저당 대부액이 되는 거예요.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V, DCR 이렇게 되는 거죠. LTV와 DCR.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출 가능한 금액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연결시켜서 문제에다 적용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인 건 똑같아요. 자, 1번입니다.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 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그랬습니다. 자, 연간 저당 상수가 0.2예요. 대출 승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LTV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60% 이하, DCR은 2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가의 기준 대출금은 1억 원이에요.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에 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는 건데요.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해요. 이렇게 상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요. LTV, DCR은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쓴다. 그래서 앞으로 LTV,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다고 알고 계시고 LTV, DCR은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LTV 기준은 똑같아요. 부동산 가치 곱하기 LTV.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5억 원이에요. 시장 가치가. LTV가 60%예요. 그럼 5, 6, 30이니까 3억 원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이 LTV 기준이 아니라 이제 DCR 기준입니다. 여러분. LTV 했고요. DCR 기준 해야겠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DCR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걸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되겠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1억 원. 1억 원. 나누기 DCR은 2. 나누기 저당 상수 0.2. 순서대로 나누기 하세요. 1억 나누기 2 나누기 0.2. 나누기. 아까 DTI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DTI는 곱하기 나누기였는데 얘는 나누기. 그렇게 해주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것이 2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1억 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간단해요. 원리는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얘는 상가, 상업용 부동산에 쓴다는 점. 그 다음에 DTI 대신에 DCR을 적용하는데 아까 DTI는 곱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했는데 얘는 나누기 한다는 점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할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장 가격이 4억 원이고 순영업 소득이 6천만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 저당 상수가 0.2, 그 다음에 대출 승인 기준 모두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담보 인정 비율 LTV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60% 이하, 부채 감당률은 1.5 이상. 그 다음에 상가의 기준 대출금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LTV 먼저 구해야죠. 4억 곱하기 0.6, 6, 4, 24, 2억 4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순영업 소득이 6천만 원, 부채 감당률 1.5, 저당 상수 0.15 순서대로 나누기 하십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건 2억 원. 기존 대출금이 8천만 원이니까 빼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진짜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LTV, DTI랑 LTV, DCR은 사실은 자꾸 하잖아요. 15초?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뭐만 계산하면 되니까. LTV는 다 암산하는데 뭐. 그죠? 그리고 DTI나 DCR만 계산기로 누르면 딱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1억 2천만 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또 볼까요?
대출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평가 시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서 자산가치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자산가치 부동산 가치 분의 융자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LTV를 말하는 거고 현금 수지가 현금 흐름인데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DCR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자산가치 주어지고 순영업소득 그다음 대부비를 주어지고 저당상수 주어지고 부채 감당률 주어졌잖아요. 대부비리 이게 LTV 아니니까 LTV. 예? 이게 DCR이고 그러면 LTV, DCR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봐요. 자산가치 기준에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20억 그리고 곱하기 LTV 이렇게 2, 6, 12, 12억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순영업소득 똑같이 순영업소득 1억 2천 나누기 이렇게 DCR 해줘야 되겠죠? 그럼 DCR이 얼마예요? 1.5 순영업소득이 DCR은 아니고 그걸 DCR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DCR이죠. 그래서 DCR은 이게 DCR입니다. 그렇게 봐주고 그럼 이제 나눠주면 순영업소득이 1억 2천 나누기 DCR 1억 1.5 저당상수 0.1 그렇게 해줘요. 그럼 8억 그죠? 그러니까 LTV 기준에 의한 거는 12억 DCR 기준에 의한 건 8억 요게 12억 요게 8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을 12억과 8억으로 구해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억과 8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답이니까 5번이네요. 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LTV, DTI, LTV, DCR 유형 문제를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돈을 빌리고 이제 갚는 것과 관련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법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유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원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문제가 어떤지를 한번 먼저 보고 부연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를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입니다. 문제가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경우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용 부연 설명을 좀 위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는 물음을 물을 때 원금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쉬워. 그러면 그냥 원금 물어보면 이렇게 대출받은 융자 원금에다가 납입 횟수로 나누면 끝인데요. 주로 원리금 물어봐요. 그래서 원리금을. 그래서 이 융자 원금은 저당대부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당대부액을 말하는 거다. 저당대부액이 대출받은 융자 원금입니다. 그럼 저당대부액 융자 원금 나누기 납입 횟수. 그러니까 20년 상환 조건이면 20으로 나누면 돼. 월로 만약에 했다. 그럼 월로 하면 월로 한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곱하기 12 해주면 되는 거예요. 1년에 12개월. 그죠? 그러니까 10년이면 120개월. 20년이면 240개월. 240으로 나누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납입 횟수로 나누면 매회 원금이 나옵니다. 매번 갚아야 될 원금. 그 다음 첫 회 이자는 융자 원금 저당대부액에다가 연이자율을 곱해줍니다. 이자를 곱해주면 첫 회 이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 만약에 원리자로 환산하라 그러면 융자 원금에 연이자를 곱하고 12로 나눠주면 원리자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이자, 첫 해 연이자, 요거는 월이자, 여기는 연이자고 요거는 월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첫 해 원리금은 매회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더하기 문제예요. 이렇게 원금 구하고 이자 더해서 더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더하기 하는 건데 저게 말이죠. 이럴 거는 되게 쉬운데 이게 3회차 거 구하라. 12회차 거 구하라.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할까요? 다시 왔습니다.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경우에
첫 회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얼마인가? 자,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원리대로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매월 갚아야 될 원금입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였어요? 2,400만 원. 연으로 환산하면 10. 그런데 납입횟수 월로 환산해버리면요? 120. 따라서 여러분 120으로 나눠요. 10년이니까. 납입횟수에 납입횟수. 개월이니까 월 상환이니까 여기 납입횟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개월이 되는 거예요. 10년은 120개월. 나누기 하면 20만 원 나와요. 됐죠? 그러면 이제 첫 회 이자는요. 2,400만 원. 그 다음에 연이자로 줘줬잖아요. 연이자를 5% 나누기 12. 따라서 2,400만 원 곱하기 0.05. 요거 0.05예요. 5%가. 그리고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더 더하기예요. 더하기 해주면 원리금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30만 원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요령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요령이 축적돼서 2회차과 3회차과 12회차과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요령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원금을 구하는 거예요. 원금은 무조건 나누기 하십시오. 자, 그러면 20만 원, 2,400만 원 나누기 120 이퀄해서 20만 원 구했죠. 이게 원금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자만 더하면 되지. 이자만 더하면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잖아요. 이자 2,400만 원 곱하기 0.05 나누기 12.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앞에 거 원금, 뒤에 게 이자죠. 이걸 계산기로 계산한다면 2,400만 원 나누기 120 이퀄하면 20 나왔죠. 그러면 n 플러스 하십시오. n 플러스. 네, 계산기에 저장 n 플러스. 그 다음 2,400만 원 곱하기 0.05 나누기 12. 그 다음에 역시 두 개를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mr. 그러면 한 번에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3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2,400만 원 나누기 120 이퀄을 하시니까 20 나오면 n 플러스 하세요. 이게 원금이야. 그 다음 이자는요. 똑같이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 누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2,400만 원 계산할 때 이 가정에서 바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5 똑같이 나누기 12 이 계산 똑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계산이 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따라서 정답을 계산하면 30만 원. 이렇게 요거 2,400만 원 곱하기 0.05 나누기 12 n 플러스 mr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저거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연이자율 6% 10년간 매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경우 3년 말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합계는 되겠습니다. 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과 요거와 다른 점, 좀 전에 문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요거는 월 상환 조건이고 요거는 연 상환 조건이고 그거만 달라요. 월 상환 조건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계산한 것에다가 곱하기해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앞에 있는 계산에서 요 2,400만 원 집어넣고 곱하기 0.05 n 플러스 mr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더 오히려 간단해요. 보실래요? 3년 말인데도 간단해요. 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3억 원이에요. 연이자율 6% 10년이에요. 그러면 3억 나누기 10해요. 그럼 3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3년 말 이자거든요. 그럼 몇 번 갚았어요? 2번 갚았지. 앞으로 3회차 그러면 그보다 하나 적게 갚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이면 2번 갚은 거예요. 10회차 그러면 9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갚았어요. 3억 원에 3천만 원씩 2번 갚으면 6천만 원이죠. 그래서 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대출 잔액. 2번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의 이자율 6%. 그리고 계산하면 1,440만 원. 그리고 두 개 합쳐서 계산하면 4,440만 원.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계산하자는 얘기냐면 제 말은 자 3억 나누기 10 해서 3천만 원 나오면 n 플러스 하란 말이에요. n 플러스 해요. 그리고 3천만 원이 여기에 눌러져 있잖아요. 그럼 또 누를 필요 없어요. 이건 누를 필요 없어요. 누를 필요 없고 곱하기 2번 갚았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8번 남았죠? 8번 남으면 8번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8번 3천만 원씩 8번 더 갚은 게 대출 잔액이거든. 요게
이게 대출 잔액이란 말이야. 3천만 원 곱하기 8이 3천만 원 곱하기 10은 3억 원으로서 융자 원금이고 한 번 갚으면 한 번 갚으면 3천만 원 곱하기 9번 남았으니까 9. 두 번 갚았으니까 3천만 원 곱하기 8. 만약에 6번 갚았으면 4번 남았으니까 3천만 원 곱하기 4만 남았죠. 이게 대출 잔액이니까 여기 곱하기 8 곱하기 0.6. 3천만 원을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 눌러져 있으니까 곱하기 8 곱하기 0.6 n 플러스 mr 해주시면 그냥 답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밑에 거만 연습하시는데 3천만 원 3억 나누기 10해서 3천만 원 나왔으면 n 플러스 눌러주시고 3천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 누르지 말고 곱하기 8번 남았으니까 곱하기 8 곱하기 이자율이 6%가 0.06 n 플러스 mr 해주면 답 나온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2년 말에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 갚았으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만약에 여기가 6년 말에 상환해야 된다 그럼 5번 갚았죠. 그죠? 그럼 5번 갚았으니까 이거 5가 되는 거예요. 5분 5번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다음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5%고요. 대출 기간은 20년이고요.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 말에 상환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한번 해봐요. 매회 갚아야 될 원금을 먼저 계산합시다. 그럼 매회 갚아야 될 원금은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2억.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 그럼 2억 나누기 20년 해야지. 그럼 1,000만 원 나왔죠? 자, 이게 원금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자 계산하려면 몇 번 갚았어요? 자, 2회차니까 1회 갚았지. 한 번 갚았지. 그러니까 한 번 갚았으니까 1회차 대출 잔액을 계산하면 2억 원 빼기 1,000만 원에서 1억 9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를 계산하면 1억 9천의 이자율이 5%니까 0.05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회차의 이자죠. 그러면 매번 원금과 2회차 이자를 더해서 2회차의 원리금 1,950만 원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나씩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억 나누기 20 하면 1,000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한 번 갚았으니까 9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00만 원 곱하기 20년이니까 19번 남았잖아요. 19 곱하기 이게 대출 잔액이에요. 1,000만 원 19번 갚아야 돼. 원래 1,000만 원 20번 갚으면 2억 원으로 다 갚는 거고 한 번 갚았으니까 19번 남았죠. 대출 잔액이죠. 거기다 이자율을 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산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자, 20 나누기 2억 나누기 20해서 1,000만 원 나오면 n 플러스 하란 말이에요. n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1,000만 원 똑같이 눌러져 있으니까 누르지 마요. 그리고 곱하기 19 곱하기 0.05 n 플러스 mr. 그러면 답이 그냥 탁 나와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런 유형의 것들을 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경우는 금방 답할 수 있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놓아서 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유형이라 보겠습니다. 됐죠? 잘 나와요 시험에. 자, 다음 유형을 통해서 가보죠. 점점 시간이 걸리는 유형들이 나옵니다. 4번 문제.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해야 될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고 연 5%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방식이고요. 연 단위로 매기 말에 상환합니다. 9회차래요. 그리고 1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 원리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매기 원금을 구합니다. 그럼 5억
나누기 20 해주세요. 5억 나누기 20 하면 2,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매번 2,500만 원씩 몇 년 갚아야 된다고요? 20년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를 9회차의 상환해야 될 원금을 구하래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래요. 몇 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8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회차 원리금을 구하면 8번 갚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8번 해야 돼요. 그 금액만큼을 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앞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자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다고요? 8번. 몇 번 남았어요? 12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출잔액. 앞으로 갚아야 될 대출잔액. 거기다 이자를 곱하면 이자. 아시겠어요? 그럼 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계산기록 2,500만 원 M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에 2,500만 원 누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2,500만 원은 이미 눌러져 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12 곱하기 0.05만 하세요. 그리고 M 플러스 MR 이러시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4천만 원은 바로 구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구해야 돼요? 1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 구해야 돼요. 자, 4천만 원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회차 이자로 갈게요. 여러분 13회차 이자 몇 번 갚았어요? 12번 갚았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8번 남았어요. 그쵸? 그럼 8번, 8번, 8번 남았어요. 얼마씩 갚아야 되는데요? 매번 갚아야 돼요. 2,500만 원씩. 자, 2,500만 원 곱하기 반, 이게 대출잔액이잖아. 12번 갚았으니까. 2,500만 원 곱하기 반, 곱하기 이자를 0.05 해주세요. 이렇게 2,500만 원 곱하기 반, 이게 대출잔액이니까 12번 갚고 나면 8번 남았어요. 거기에 0.05 해주시면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딱 2개로 끝난다니까요. 2개로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건 원금 하고 M 플러스 누르고 이자 계산할 때 그 원금만큼 몇 번 갚았느냐. 여기에 9회차 그러면 8번 갚았다. 13회차 그러면 12번 갚았다. 그럼 남은 걸 계산해야지. 20년에서 8번 갚으면 12번 남았고 12. 13회차면 12번 갚았으니까 8번 남았고 8. 그래서 여러분 방금 구한 원금의 경우는 계산기로 누를 풀고 곱하기 남은 횟수에 따라서 곱하기 8 곱하기 이자율 0.05 얘는 곱하기 12 12번 갚았으니까 그래서 8번 남았죠. 곱하기 8이죠. 곱하기 8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0.05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요 뒤에 있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00만 원 곱하기 12번 갚았으니까 8번 남았고 곱하기 이렇게 0.05 그래서 이자까지 구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형까지도 우린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번 문제는 어떤가 볼까요? 실제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와요. 실제 나오는 문제들이고 실제 기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 애들 모의고사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 이야기로 가볼까요? A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기억은 대출금리, 그 다음에 3회차에 상환할 니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 원리금은 얼마냐?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2개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의 하나. 고정금리이고요. 대출 기간은 30년이고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 연 단위로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자, 매번 갚아야 될 원금입니다. 매회 원금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이 6억 원이에요. 6억 원 나누기 30년 해야죠. 그렇죠? 자, 6억 나누기 30년 해줍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매번 갚아야 될 원금이겠네요. 자, 그 다음 매번 갚아야 될 원금이 나왔는데 여러분 2천만 원인데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주어지면 이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매회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4,400만 원이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죠. 근데 이게 원금이죠. 빼내면 뭐가 되겠어요? 이자가 되겠죠. 자, 이자는 2,400만 원이네. 그러면 이제 이자를 쉽게 계산하는 요령은요.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6억 원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6억 원
대한 이자가 2,400만 원인 것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봐도 6, 4, 24, 4%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대출금리는 방금 2,400만 원 나누기 6억 원 0.04 따라서 4%예요. 이거. 그래서 대출금리는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기억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서 주어졌고 1회차 원금을 구했으니 이 차이가 이자라는 것만 찾아내면 이 이자는 무엇에 대한 이자냐면 6억 원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를 금방 찾아냈죠.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찾아냈으니까 3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해볼까요? 여러분 3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몇 번 갚았어? 2번 갚았지. 그죠? 그러면 대출 잔액은 몇 번 남은 거예요? 몇 년짜리예요? 30년이니까 28년 남은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2천만 원 원금 곱하기 28 요게 앞으로 남은 거죠. 대출 잔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면 여러분 이자가 되겠죠. 0.04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게 원금이고 뒤에 게 이자가 되겠네요. 그치요? 그렇다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우리 계산기로 2천만 원 누르시고 2천만 원 누르시고 M 플러스 2천만 원 M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은 거는 누르지 않는다. 2천만 원 누를 거 없다. 그 다음에 남은 횟수가 2번 갚았으니까 28 남았잖아요. 28번 따라서 곱하기 28 곱하기 0.04 그리고 M 플러스 MR. 계산기가 앞에 거 눌렀으면 똑같은 거 누르지 않도록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 플러스 MR 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4,240만 원을 구했어요. 이자율 4%에 4,240만 원에 해당되는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죠. 이런 유형의 경우가 요즘의 시험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나 원금 균등 상환 문제가 둘 중에 하나 나올 텐데 원금 균등 상환 문제로 문제를 잘 분석해봐요. 원금 균등 문제다. 그리고 대출금리 구하라 나오고 그 다음에 몇 회차 원리금 구하라 문제 나오면 앞으로 원리금 상환액 주어졌으니까 원금만 구하면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을 빼내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 구했고 그 이자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를 금방 구하고 자 기억의 대출금리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3회차니까 30년에서 3회차라면 2번 갚았다는 얘기고 항상 몇 회차보다는 숫자 하나만큼 적게 갚았다 그랬어요. 그럼 5회차면 4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년에서 2번 갚았으니 28번 남았고 따라서 2천만 원에 28번 그리고 이자를 곱해주소. 두 개를 합하기만 하면 답 나오니까 계산기로는 2천만 원 M 플러스 그리고 뒤에 2천만 원 누를 거고 곱하기 28에 곱하기 0.04 그리고 M 플러스 MR 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시험 문제에 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에서 원금 균등 문제는 처음부터 원금 균등 문제는 원금 구하라 그러면 나누기 하면 끝이니까 원금이나 구하라는 말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원금 균등 문제는 원금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통 원리금 구하라고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구하기 전에 요새는 이자를 구하는 문제를 덤으로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금리. 그런데 이렇게 구하더라도 시험에서 주어지길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을 주어지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한 원금을 계산해서 이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몇 회차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 패턴 익혀놓으세요. 이런 유형의 경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구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다루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유형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